안녕하십니까. 김상민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날은 이렇게 그린 자켓을 입습니다. 이게 11년 됐나요?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제기구, 지금 이제 44개국의 회원이, 국가가 회원을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그린그로스 인스티튜트 모든 멤버들은 그 결의를 가지기 위해서 이걸 그린 자켓을 맞춘다는 있는데, 저는 그 우리 국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가의 정말 핵심적인 전략기구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알았는데 이게 애니얼 행사라고 원래 총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 때 이 관련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많은 그 기구, 법안, 제도화를 했는데 우리 여기 정병기 전 그 녹색뉴센터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도 있었지만 바로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기구로 발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고,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시간이 한 20여 분, 30분인가? 예, 감사합니다. 분량이 거의 1시간 분량짜리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권기영 원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의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시고, 제주도, 제가 제주 연구원장으로 한 2년간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쨌든 카본 프리 제주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나름 하려고 했고, 결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률은 전국에 확실한 1등이긴 하지만 사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우한 포스코 총장님은 또 세계적인 원자력 석탄으로서 지금 포스코라는 일종의 모태라고 할까요? 포스코가 지금 굉장한 챌린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빨리 오나 제가 놀랄 정도로 그린 스틸이라는 녹색 철강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그 패널 좌장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현실 위원님은 이 아주 보기 드문 대한민국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과학기술의 중심을 둔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CES에서 보고 뭐 이런 데서도 자주 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금 타이틀이 거창한데 탄소중립, 녹색 성장, 이 시대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에너지 분야의 브레이크스루. 우리 권기영 원장님이 그 말 저도 좀 써야 되겠어요. 미학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적절한 시그널 이걸 더불어서 한국이 이제는 에너지 그냥 수입 부분으로만 돼 있잖아요.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돼야 한다. 제가 잠시 후 ABCD 강국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도 논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 그렇습니다. 자, 예, 제가 오늘 지금 뭐 다 동의하십니다. 지금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죠. 1, 2, 3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세계적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한민국이 갖춰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지금 왜 지금이 탄소중립,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은 대한민국이 주창을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탄녹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5가지 정책 방향을 하고, 5가지 정책 방향 중에 두 번째로
딱 제시되는 게 녹색 기술 쪽입니다. 에너지 기술. 그리고 과기혁신본부가 저희 위원들하고 코워크를 많이 했는데 로드맵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자리는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브레이크스루를 위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전략적 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뭐 마스크 벗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 끝난 거냐? 이제 요새 의학과 정보학을 함께하는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의학적 지식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합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끝난 게 아니다. 사스, 메르스, 코비드, 그 다음에 뭔가 또 온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 가지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라는 게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고 그 다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확실하게 새로운 흐름으로 잡았는데요.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좀 좁게는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제가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뭐가 그러면 3차고 뭐가 5차냐 이건데 좀 차별화된 정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물리적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통합되어 나가는 그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 이게 슈밥 로스포럼 회장이 주변 브레인들과 함께 낸 건데 그런 점에서 이 팬데믹은 그런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동했고 지금 요즘은 뭐 특히 챗 GPT로 많이 AI GPT가 굉장히 화제인데 이 속도라는 게요. 기존의 IT 기업들이 발전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레이 커즈웨이라고 진정한 천재 중에 한 명으로 뭐 하여튼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이점의 정의는 뭐냐면 인간의 토탈 인텔리전스를 인공지능의 토탈 인텔리전스가 능가하는 시점을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바로 휴먼 머신의 공존이라는 게 새로운 시대가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어느 정도의 양상을 지나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비성경력으로 확 올라가는 이 사람 얘기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런 논리에 익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의 선형적 사고에 사실은 익숙한데 이 사람은 원, 투, 포, 에잇, 식스틴, 게임 오버 이런 시기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점 그걸 인공지능의 GPT 생성 지능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바둑 두시는 분 여기 얼마나 계시는데 인공지능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좀 무명의 기사들 인공 폐관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문 닫고 인공지능하고만 대응하면서 배우는 그 사람이 비약적으로 중상위권, 중위권 그 사람이 탑 기사로 올라온 중계 리샤나라는 분이고 허재가 독특한 바둑을 차별적으로 잘 넣는데 그 인공지능의 수업하고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평범해졌어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제가 바둑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제 필수적인 조치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그러겠죠.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디지털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더 빨라진다. 두 번째는 바이오. 뭐 다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님 수행을 하면서 몇 번 봤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죠. 또
또 개별 출장에서도 한 번 봤었는데 이 백신 개발에 거의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 백신 개발이 워낙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아니고 그런데 팬데믹 때 채 1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게 바이오의 혁명적인 발전에 턱을 넘어서는 동력으로 작용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가 뭐 책도 냈죠. 넥스트 팬데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 제목은 프리벤트지는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프리벤트는 못합니다. 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바이오라는 게 시대마다 좀 떠올랐다가 주춤하다가 하는데 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또 다가올 어떤 것에 대해서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건데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데 이제는 실전으로 메인스트림화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맥켄지가 리포트를 통해서 Green Growth as Mainstream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좀 넓게 보면은 2050년까지 연평균 9조 달러 그러니까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탄소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9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글로벌 GDP의 한 8%예요. 엄청난 숫자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EU가 주도해왔다가 이제 미국이 등장하면서 얼마 전에 IRA 법, 이거 사실은 탄소 중립 인프라 구축 법안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또 탄소 중립. 외국, 우리 한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차별적인 독소 조항은 참 잘못됐고 미국도 아쉬워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에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엄청난 투자 계획입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류의 어떤 공동의 지속 발전을 위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이걸 통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실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국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제 사실 제가 유엔하고 한중일 탄소 중립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자리가 있었는데 정책 뽕을 딱 갖고요. 나라 이름 감추고 정책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자, 실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보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보스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터를 10수년째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보스에서 리스크 발표하는 이유는 그 리스크 뒤에 숨은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탑 글로벌 리스크로 기후 변화가 늘 차지해왔어요. 작년 재작년은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이 휩쓸었지만 그 랭킹은 6위 정도입니다. 기후변화가 1, 2, 3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말씀드렸고. 그럼 올해 그 1월 달에 발표했는데 올해는 뭐냐? 지금 에너지 수급 불안,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라는 것이 한 1, 2년 사이에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폭등으로 다행히 유럽이 따뜻한 겨울 희한하게도 그것 때문에 간신히 뭔가 여유를 조금은 가졌는데 하여튼 이 에너지의 수급 불안, 가격 폭등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가라는 게 단기적인 최대의 리스크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계속된 리스크는 보시다시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제 초록색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탑 리스크다. 불변의 탑 리스크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두 개의 변화가 뭐냐? 하나는 인구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가 바뀌는 거는 거의 모든 것의 변화. 가정도 바뀌고 일자리도 바뀌고 연금도 바뀌고 그 한국에 아주 심하게 바뀌죠. 또 하나가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인구가 살아가는 터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 변화는 다른 리스크와 달리 뭐라고 부릅니까? existential 리스크, 실존적 리스크라고 하죠. 목숨이 달린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다만 이게 균자기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체감이 좀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11월 달에 이집트 총회에서 좀 세게 얘기했어요. 집단 자살을 얘기하더니 이제 클라이밋 헬, 기후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했고요. 근데 제가 그런 그 도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집트 기후변화 총회를 가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공이 하나 더 붙는 시대가 됩니다. 돈, 기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국가의 리더십의 초점도 볼 때는 굉장히 이 큰 도전은 큰 기회의 차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왔습니다. 캅27 합의문 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재생에너지의 연평균 2030년까지 4조 달러 투입돼야 된다. 저탄소 글로벌 전환에 4조에서 6조 달러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는 물론이고 해양 산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그 트랜지션을 행동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 한국하고 300억 달러 투자 이런 그 본질이 뭐냐면요. UAE가 먼저 주장한 거예요. 탄소 중립 동맹으로 가자. 넷젠 동맹으로 가자. 근데 이 UAE의 모하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올해 두바이에서 캅28을 하는데요. 이미 캅27 개막식에 와서 UAE는 1,0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한 나라가 1,000억 달러를 특정 에너지 분야에 쏟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집트에 풍력 10기가 하겠다. 단위가 어떻습니까? 100억 달러도 그때 1,000억 달러.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는 1,000억 달러가 아니고 트릴리온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한국이 유치한 GCF가 기금 조달은 목표치 한 80%밖에 안 되지만 2020년까지 2020년부터 애니얼리 1,000억 달러를 모빌라이즈 하겠다. 나도 웃었어요. 1,000억 달러. 지금은요 2025년에 논의되는 숫자는요 트릴리온. 기후변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모가 기후 파이낸셜 규모가 트릴리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요 이걸 어디서 지휘하냐? 백악관에서 지휘합니다. 상무부, 에너지부, 국무부 다 있어. 국무부는 핵심 부처를 하고 있죠. 백악관이 제도주의를 하고 있어요. 존 케리라는 분이 국무장관 출신이고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기후 특사로 글로벌 프로모션을 하고 계시고 재무부에 차관, 그다음에 LEC 우리를 지금 딱히 맞진 않지만 경제수업 역할 비슷하게 하는 분인데 블랙락 출신이에요. 블랙락이 어쨌든 이쪽으로 돈의 방향을 트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죠. 미국의 그린 테크놀로지를 글로벌리 함께 좀 키워나가자. FMC를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변화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돈, 기술, 그리고 힘의 각축이 벌어진 장이 되고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는군요. 언론에서도 이걸 하나의 환경 문제로만 좁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에요.
언론에서 좀 이 각도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 애들은 한국이 이런 전환 시대에서는 ABCD를 잘하시면 됩니다. B는 이제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 C는 클라이밍. 여기에 에너지가 당연히 포함되죠. D, 디지털. 요 BCD를 A리그, 국제사회 A리그로 끌고 가는 나라가 되는 한국은 확실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 썼던 글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ABCD 강국으로 이끌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한 2년 전에, 1년 반이 된,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여기 C에는 에너지가 포함돼서 어떤 분은 그래서 ABCD, E 아니냐.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제일 큰 게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다 합쳐도 에너지 인더스트리, 클라이밋 포함. 제일 큽니다. C가. 이게 오늘 주제고요. 자, 아시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죠. 시나리오, 그렇죠. 약속을 했죠.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이제 글래스고에서 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인다. 엄청난 목표죠. 이걸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해서 엄청난 목표를 발표했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방법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할 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건 확실한데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당장의 성과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임제라는 벌써 30년 전 제도 때문에 임기 5년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이런 쇼텀한 관점을 정치적으로는 가지게 돼 있는 구조의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2050년까지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요. 대한상인가 좀 추정해 보니까 한국은 2050년까지 한 2,60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요, 그냥 이 정도로 파악하세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여기까지 온 게 에너지, 탄소 배출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 20-30년 정도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20여 년 이런 거 지나서는 경제적 총이익이 총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아니면 이걸 피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BCD에서도 그렇고 좀 더 크게 보면 산업화라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세기 전에 쑥 지나가면 저게 뭐지? 하고 무시하다가 후발 근대국가가 됐죠. 정보라는 건 기계를 빨리 깨우쳐서 캐치함보다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세 번째로 찾아온 녹색화는 물결 정말 회피할 수 있냐? 제가 그 기후변화라는 7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만 남고 필요에 비해서 굉장히 기술했지만 그런 게 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한테 자주 합니다. 이거 2050년까지 계속될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2050년까지 계속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인가, 남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음 세대 넘기고요. 그리고 현행 그 대통령 제도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6명의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욕먹을 일은 욕을 먹더라도 토대를 잘 마련하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는 절대 안 되고요.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금융을 포함해서 이른바 인내자본, 길게 버텨주는 인내자본이 필요합니다. 인내자본, 어떤 분은 딥포켓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요, 구글이나 애플이니 뭐 이런 데가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아주 큰 규모의 큰 자본들을 쏟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브레이크스루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노선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ROI를 표현하는 하나는 리스파스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실행이다. 그래서 하나씩 그 실천해 나가면서 이를 축적해 나가는 그 리스파스트리 액션이고요.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전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격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이거는 야당 의원이나 그쪽에 가까운 정보를 동의한다. 이런 고통스러운 큰 비용이 드는 전환 과정을 추진한 것은 좋은데 전기요금 동결, 가스요금 동결. 이 요금을 동결하고 왜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정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도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 계산 가능성, 그래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잘 보강할 건가. 그래서 전환을 예측 가능하지 못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관련 혁신이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혁신이다. 특히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여기까지 봤듯이 거기에 필적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 기술이라는 토대를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서로 헐뜯는 거는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느 쪽은 원전, 어느 쪽은 재생, 서로를 이거는 아니에요. 주요 국가들을 다 보면요, 원전도 할 수 있는 나라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요, 누가 에너지 믹스의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처칠이라고 생각해요. 윈스턴 처칠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석탄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석유라는 것을 전쟁의 중요한 에너지로 사용했어요. 근데 영국의 웨일스 광산 석탄업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왜 석탄을 놔두고 석유를 쓰려고 그러냐. 이때 윈스턴 처칠이 대영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variety only, 에너지 다양성.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늘 우리 한무경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원전 중요하고요, 재생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 새로운 것도 문을 열고 봐야 되고요. 이 논쟁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게 전기요금 결정, 어떻게
영화 파퓰리즘의 대상에서 구제해 주느냐. 지금 저희 집도요, 난방비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충분히 사실 예의상 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죠. 저렇게 원료인 가스가 오르면 난방비가 오를 거라는 생각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전을 해주겠지. 유럽 당연히 저렇게 오르면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약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했어야 되면 좀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의 시그널 없이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요한 선진국이 되는데 에너지 산업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격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제가 제프리 삭스 등등을 이용해서 우리 중앙은행이 독립되듯이 에너지 가격 세팅을 하는 메커니즘은 한 점도 손대라. 그런 정도의 독립성을 갖는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후 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노동, 교육, 이게 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하는 개혁 아닙니까? 제4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이 점에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초격차 녹색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글로벌 융합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찾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여기 돈이 어떻게 들어오도록 할 거냐, 이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 MBC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부문별 연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큰 그림인데 어떻게 이쪽으로 돈이 올리도록 할 것인가, 배출관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짜 그림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으로 돈이 좀 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NDC를 수행할 필요한 재정 패키지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미 보여주셨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에 가셔서 300억 달러 40조의 그 그린 얼라이언스를 맺고 오셨죠. 덴마크랑 2011년에 이런 관계를 만들었고요. 미국하고는요, 이번에 4월에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빈 방문이죠. 근데 여기 미국의 골드버그 대사라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으로서 전략적 의제가 뭐냐? 그게 기후 에너지다. 또 배터리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토대로 우리 UAE와 했죠. 그리고 개도국, 여기 이제 에너지 산업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시장의 중요성을 어렵지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파트너십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 6조를 발표해서 해외에서의 감축 활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가버넌스가 앞으로 좀 더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게 어느 한 부처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되고 정부는 특히 민간과 비교하면 지금 작습니다. 역할은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민간 부분을 잘 서포트할 것인가. 그러려면 좋은 가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 직속 법적 기구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위원회는 탄소중립위원회였어요. 근데 여기 녹색성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탄소중립위원회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에 제조 과정 때문에 한 12% 조금 넘게 온실가스 배출. 포스코 같은 공장 4개 딱 분사되면요, 한국 세계에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끌고 온 산업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사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겁니까? 그래서 녹색 성장이 중요하고 녹색 성장이 지금 90개국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버넌스가 돼서 민간, 그리고 지자체 이런 것들하고 잘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10분 남았나? 5분 남았나? 5분. 네. 이게 고민입니다. 한국이 그 100대 녹색 기술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한국을 정말로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반도체 같이 쭉 끌고 갈 수 있는 차별화된 그리고 격차가 확 벌어지는 월드 클래스 녹색 기술이 과연 무엇이냐? 그건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차세대 원전이나 배터리나 다크를 포함한 탄소 처리 기술, 특히 한국의 경우는 R200 등등할 때 풍력, 해상 풍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재생에너지 수요를 산업계가요 터져옵니다. 재생에너지도 확보해 주십시오. 한국형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하시는 분들 서울에 하지 마십시오. 태양광도 중요한데 볼륨을 키울 거는 한국의 특성상은 해상 풍력.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아요. 해상 풍력은요 발표한 것에 지금 1%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 전략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 우리 GTC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른 적응과 관련된 거 다른 분야들 많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미 과기혁신본부가 우리 탄도교와 함께 발표함으로써 잘 부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 싶은 거는 우리 주영찬 본부장님이 탄소 국가의 R&D가 한 30조 되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을 탄소 중립으로 가져가겠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탄소 중립 R&D는 미션 R&D라고 명칭했어요. 미션 R&D. 이거는 하나의 소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고요. 자, 100대 기술 좋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선택까지 중요한 거를 찾아 나가야 되고요. 여기 있는 사례로 뭐 수소, CCUS, 클린 모빌리티 등을 그 과기혁신본부에서 제시한 거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과 여기는 이제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아마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게 조금 명칭이 바뀌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5년 단위의 에너지 기본 계획의 실효성 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측면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NDC 로드맵하고 연동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밑에는 이제 일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국이 그 에너지 분야에서 브레이크스루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그 당시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기평에서도 한국을 이끌어가는 브레이킹 스루 에너지를 좀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타이핑 캐치업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한국이 저게 없습니다. 트렌드 세팅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쫓아가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 합니다. 과거에는 비교를 쉬웠어요. 손님이 저희까지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는 캐치업, 카피 앤 캡.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게임의 끝이 어떻게든 잘 몰라요. 이대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다. 그게 솔직히 확실한 종착점은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지금 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나보자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에너지에 투입되는 R&D도요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지금 저거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요 2023년 녹색기술 R&D 2조 원 돌파했다. 박이혁신 농부장이 딱 2013년에 이미 3조 원대가 넘어뜨렸었습니다. 녹색선. 네? 10년 동안 늘어나기는커녕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다시 살린 거예요 지금. 근데 2013년에 3조 원대까지니까 제가 야 이거 중국 나면 큰일 난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C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녹색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이 하나 더 붙는 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급수 중에 급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르스테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냥 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 그 다음에 아까 산업 얘기죠. 산업은요 진짜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hard to abate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융합적인 지식과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런 인력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8개 분야의 녹색 기술 스케일업을 국제 협력 그 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했고 바이든 그다음에 아까 존 케리 등등이 하는데 일본, 영국, 독일, 심지어 인도도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여기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그리고 쉬핑, 항공, 트럭킹, 그 다음에 탄소 처리, 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색 기술을 참여국이, 참여 기업들을 이끌기 위해서 함께 해보자는 조기 활성화를 해보자는 그런 거고요. 지금 그런데 한국의 해수부에서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미국하고 부산에서 그 시애틀 카쿠마까지 가는 녹색 항로만큼은 저탄소, 무탄소로 가겠다는 시범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사고 방식 체계로서 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을 나누는 국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동참하고 또 한국에 맞는 룰을 집어넣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국에 애써서 만든 물건을 유럽에서 사가면서 탄소세를 네가 내야 돼. 아니 쓰는 자기들은. 그것도 사실 웃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적인 태도를 갖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작업을 산업계와 오래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산업 전략이 없어요. 기술 전략은 많이 나왔는데 산업 전략과 같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게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권기영 원장님 고개를 크게 들으십니다.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산업 전략이라는 것을 굉장히 평가절하 했었어요. 그거는 통상 마찰에 들고 뭐 인위적 개입 웃기네. 다 합니다 다.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이제 결론을 살면 제일 부러운 게 이 스탠포드라는 대학에서 저희 탄소 중립 발족 오프닝 때 저 스탠포드 총장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지난 몇 달 전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스쿨을 만들었다. 근데 저기 들어간 돈이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을 더 넘게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도의 융합 인재를 만드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는 좀 협력하고 싶다고 좀 보내봤어요. 우리 이거 아직
특히 우리 포스코의 김만한 총장님 하이스피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끝났습니다. 자, 한국이 지금 모든 것이 변화하시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향점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요새 그건 영어로는 like minded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지향점을 하는 국가들과 시너지 파트너십을 만들고 특히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당하기 쉽습니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을 그리고 혁신 역량을 갖추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찾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저는 불가결 대한민국 indispensable 코리아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 에너지 테크를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의 불가결한 indispensable 코리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